여러분들 수업하는 내용이 화법작문인데요. 화법작문. 시험지에 나오는 게 화법작문에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수업이 여러분들 오늘 해당되는 게 뭐냐면 화법이에요. 화법. 여러분들 책 페이지로 보시면은 1강하고 2강이 지금 현재 화법으로 나타났습니다. 화법. 1, 2강이. 자, 그럼 이제 수능에서 화법이라는 건 말하는 방식. 첫 번째. 자, 말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것과 그 다음에 말하는 의도, 말하는 상황,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게 가장 첫 번째 단계에서, 즉 화법의 기본과 개념에서 우리가 익혀야 되는 것들이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힌트가 이 세 가지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말하는 의도에서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목적사항을 물어보는 게 난이도가 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은 뒷부분에 보면은 토론하기, 토의하기, 협상하기, 면접하기, 이런 형태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갖고 말하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크게 시험 문제에서는 기초 개념에 해당되는 걸 물어보고 그 목적에 따른 말하기 형태를 확인하는 게 화법에서 나오는 5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어떤 형태로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각각의 요건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업 내용 자체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 수업의 특징이 내용이 어렵지가 않다는 거거든. 근데 두 번째 이제 단점이 뭐냐면은 헷갈리다라는 게 단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용어가 있어요. 즉 시험에서 만나는 지문, 예전에는 이게 뭐였었냐면 듣기평가였단 말이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 듣기평가가 5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듣기평가 전체에서 국어에서 하나 두 개를 틀린 학생들이 꼭 틀리는 게 뭐였었냐면 듣기평가 3번, 4번 아니면 5번에서 틀렸단 말이지. 왜냐면 듣기평가라는 게 듣고 그냥 평가하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헷갈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용어를 파악을 잘못했거나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들이 나타난단 말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막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이 보는 모의고사에서도 보면은 1번부터 9번, 그러니까 10번까지 그 화법과 작문에서 꼭 문제를 틀리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2월달의 수업을 통해서 그 부분에 틀리는 문제들을 없애야 되는 겁니다. 항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문제를 틀리면 안 돼요. 1번부터 15번까지는. 근데 1번부터 15번까지는 머리를 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온전히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원리를 알고 있으면은 다 맞출 수 있는 게 1번부터 15번까지인데, 1월달에 우리가 수업한 게 1번부터 15번까지 문법을 했었고, 2월달에 오늘 우리가 수업하는 화법과 작문에서 1번부터 10번까지의 문제풀이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페이지 여러분들 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를 보면은 화법의 기본 개념이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학습 목표를 잠깐 보면은, 학습 목표를 보면 의사소통을 위한 언어 표현 행위로서 화법의 성격을 이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거기에 밑줄을 쳐둬야 돼. 의사소통. 이때 이 의사소통은 주로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말하는 의도라고 할 수가 있겠지. 소통하겠다라는 건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말하는 의도를 포함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잘 캐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화자와 청자, 메시지, 상황 맥락, 사회문화적 맥락들의 화법 요소를 이해한다. 여기서 고3 때 시험에 나오는 건 상황 맥락과 사회적 맥락이라는 부분에 밑줄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개념 수업을 할 때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거야. 즉, 의사소통,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러한 대화나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요건 속에서 상황적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이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화법의 성격을 보면 화법은 크게 4가지 성격을 갖고 있죠. 구두 언어의 성격이 있습니다. 구두 언어라는 건 실제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비언어적 요소와 반언어적 요소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이거예요. 비언어적 요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반언어적 요소. 자, 요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요 부분을 설명을 잠깐 드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비언어적 요소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무슨 말이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반언어적 요소라는 건 언어를 반만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언어를 사용한다. 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는 주로 어디로 나오냐면, 말을 하는 부분이 아닌 가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가로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어떠한 표정이나 몸짓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있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반언어적 요소라는 건 대화를 할 때 언어를 사용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뭐 어조라든지 억양이라든지 장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수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주로 뭐냐면 어조예요. 어조. 어떠한 어조로 말해야 되느냐.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시험 문제 패턴을 익혀야 되는데 비언어적 요소가 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언어적 요소는 대화 상황에서 가로로 제시가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가로에 쓰여진 내용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시험제 나온다고 한다면 반언어적 요소는 뭐가 되냐면 추론이 되는 거예요. 추론. 이 말을 할 때 어떠한 어조로 할 거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가로 상태가 나타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애초에 없어요. 그냥 대화, 즉 말이 제시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제시가 된다고. 여기에 해당되는 반언어적 요소는 뭐가 있을 거냐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두 가지를 푼다라는 건 뭘 확인하는 거냐면 상황을 파악하는 게 1번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해야 되냐면 말하는 사람, 화자의 뭘 파악해야 되냐면 태도를 파악하는 게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상황과 태도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A형은 반드시 이게 나와요. A형은. 반언어적하고 비언어적 요소가 A형은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대화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혹은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주로 비언어적 요소나 반언어적 요소가 있는 부분에 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려면 뭐를 통해서 상황과 화자의 태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몇 가지 봐야 되는 키와 원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화법이라는 건 구두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언어 말고도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달하는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를 사용할 때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반언어적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부분 여러분도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뭐가 나와 있냐면 상호 교섭적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교섭. 자,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 제일 아랫줄에 보면 있겠지.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상대의 반응을 예측하면 동그라미. 자,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방의 예측,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에 대한 예측이야. 왜? 대화라는 건 내 거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지에 대한 예측도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이 대인관계의 성격이 나와 있고 4번이 사회문화적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4번 부분이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 이건 B형에서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문화적 성격을 이해해야지만 올바로 대화를 이어갈 수가 있다. 요거죠.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자, 화법의 요소는 화자와 청자에 따라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화자와 청자의 공통점이 나타나 있고 아래 구분, 화자는 말하는 사람이고 청자는 말을 수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말하기 방식과 듣기 방식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제가 뭐 듣기 중에 공감적 듣기라든지 비판적 듣기라든지 이런 게 출제 매뉴얼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파악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아래에 있는 건 한번 보고 그 아래 보면 메시지가 있고 그 아래 보면 뭐가 나와 있냐면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화법을 이루는 배경장면, 네모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담화라는 말 들어봤죠. 담화.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담화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배경과 뭐가 플러스 되냐면
대화가 포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 이 배경 안에 여러분들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상황적 맥락과 사회 맥락적 맥락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그 부분이 항상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담화 상황을 제시해주고 여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그때는 대화 내용보다는 포커스를 어디에 둬야 되냐면 그러한 대화가 나타나는 상황과 거기에 반영되어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훨씬 더 잘 나온다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출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잘 보고 실제 우리가 여러분들 페이지 5페이지를 보십시오. 5페이지. 자, 5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실제로 친구 간의 대화가 나와 있습니다. 대화가. 자, 이런 문제를 이제 빨리 푸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화법작문은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걸 빠르게 읽는 방법은 자 보세요. 주로 문제 패턴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형태처럼 문제가 제시되게 되어 있는데 기억부터 미음을 통해서 이해하는 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글 전문을 읽기보다는 기억부터 미음을 보는데 앞뒤 상황을 통해서 보면 돼. 봅시다. 자, 기억이 먼저 재현이가 이야기했지. 하긴 점심 먹을 때부터 안색이 안 좋죠. 안 좋긴 했지. 그래서 가방 가져다 주는 거구나. 1번에 대화 참여자는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예요. 밑줄 쳐야 돼.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잘 풀려면 각 문제에 들어가서 있는 핵심적인 것만 갖고 풀어야 돼요. 즉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자,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아는 게 병이다. 무슨 말이야? 아는 게 병이다. 무슨 말이야? 그런 속담 모르나? 속담 중에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담의 의미가 뭐냐면 많이 알고 있으면 뭐가 커진다라는 거냐면 고민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지. 왜? 많이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선생님 물어본단 말이야. 민경이는 누가 제일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내가 물어보잖아. 그럼 여러분도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지? 언제로? 유치원, 무슨 또 엄마 뱃속이니. 보통 이제 우리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이러면 학교 들어가기 전요?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왜 그렇겠어?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래. 배운다라는 건 많이 안다라는 건데, 그러면 행복해져야 되는데 고민이 커지는 거거든. 선생님 아들이 2살인데, 얘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내가 지금 어제도 막 아파가지고 감기약 먹고 있는데, 막 날 밟고 지나간다든지, 막 이래요, 애가. 이런, 너 내가 물어보면 너 생각이 있니 없니? 얘를 데리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단 말이지. 요게 일종의 기본이 내가 뭘 이야기해주는 거냐. 문제를 잘 풀고 싶으면,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는 게 오히려 실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 많은 정보를 끄집어내면 그것 때문에 헷갈린다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공부를 많이 했는데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한 글자 한 글자 때문에 문제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야.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그게 공부하는 방식 때문에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위주로 공부를 쭉 하는 친구니까 지금까지 국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모의고사 문제집을 사서 푼다든지 매번 그냥 문제집을 사서 푼단 말이지. 문제집을 풀다 보면 문제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요건이 많지가 않잖아요. 맞지? 그러니까 하나의 지문을 갖고 다양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를 숨겨놓고 답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 패턴 만드는 것 중에서 가장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는 사설이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모의고사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선생님도 이제 모의고사 출제위원 할 때도 막 시간에 쫓기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면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길들여 있으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너무 더 애쓰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진짜 중요한 답을 골라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 문제 패턴이 이렇게 쭉 바뀌면서 A형, B형으로 고착화되면서 항상 문제에서는 핵심적인 거를 갖고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게 해주게 되어 있다 이거지. 이해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를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핵심이 되는 부분만 밑줄을 치고 읽으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문학할 때건 아니면 화법작문 할 때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는 방식인데 1번에서는 밑줄 쳐야 되는 게 어디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활용, 여기만 밑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에서 어디가 되겠어? 비언어적 표현이 언어 표현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에만 밑줄 치면 돼. 니은에 보면 엄지를 치켜들었다. 이게 바로 뭘 이야기하는 거지? 뭐야? 몸짓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거 봐봐.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때 밑줄 쳐야 되는 거 대화 참여자 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거기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라는 부분 디귿을 봐봐. 너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나와있잖아. 이게 바로 뭐야? 너랑 나랑 무슨 사이야? 친한 사이다 라는 게 제시가 되어 있다고. 그 다음 리을 봐봐. 자, 대화 참여자 간의 문화적 배경의 차이 밑줄. 자, 예전에는 뒤에서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긴 했었어도 앞에 나서는 건 꺼리지 않았어?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여기서 문화적 배경의 차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패턴을 우리가 하나 배운단 말이야. 자, 대화 상황에서 내용에 해당되는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것들을 맞는지 틀린 거를 고르는 형태의 문제를 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핵심적인 선택지에서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5번 보면은 대화 참여자 간의 협력적 반응의 대화 밑줄 쳐. 자, 협력적 반응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이 이 문제의 함정이에요. 자, 미음을 보면은 그리고 계속해봐 이렇게 나와있지. 그럼 이것만 봐서는 협력적인 게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이럴 때 앞뒤 문맥을 살펴봐야 되겠지. 앞에를 봐봐. 성화가 뭐라고 하는지. 그랬지. 그런데 막상 임시반장을 해보니까 남들 앞에 선다는 게 그렇게 많이 두려워할 만한 건 아니더라고. 또 그러니까 재은이가 그리고 계속해봐 이렇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말에 사람의 말을 뭐 하겠다라는 거지? 받아들이겠다. 더 뒤에 있는 것들을 듣고 싶다. 이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때 이 미음에서는 미음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미음의 앞상황을 봐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거기서 우리는 뭘 찾을 수 있냐면 협력적 반응을 찾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협력적 반응은 엄청난 것 같지. 근데 여기 이제 나중에 뒤에서 청자의 말하기 태도 중에 공감하며 듣기라는 걸 공부합니다. 공감하며 듣기가 여러분들이 요즘 알고 있는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되겠지? 뭐가 있어요? 리액션이야, 리액션. 여러분들 친구가 이야기할 때 리액션이 좋은 친구들 있지? 그러면 그 친구한테 뭐 하고 싶어? 더 말을 하고 싶단 말이야. 맞지? 근데 이제 최소의 리액션이 뭐야? 최소의 리액션이 몰라? 최소의 리액션이 뭐냐면 응이 최소의 리액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서 이제 선생님 그 집사람이 부인이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난 집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럼 집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어때? 리액션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주로 하는 리액션이 뭐야? 그래, 그렇게 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 이게 뭐야? 공감하며 듣기예요. 무슨 말 알겠지?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걸 안 하면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가 나온 거냐면 공감하며 듣기가 나온 거야. 그래서 공감하며 듣기는 그 문맥만 갖고는 알 수가 없어.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야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게 요령이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문제 답은 4번인데 4, 5번에서 헷갈린다고 한다면 5번 부분에서는 미음만 봐서는 안 되고 협력적이다라는 건 다른 말로 치면 공감하기예요. 공감하기. 상대방의 말을 뭐 한다라는 거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거든. 앞에 맥락을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게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뒷페이지가 나와 있는데, 이거 이제 문제가 연습 문제 2번과 3번이 있어요. 자, 2번 문제는 발화의 장면에 대한 반응이 이질적인 것은, 이때 이질이라는 건 뭐냐? 이질. 그렇지. 다른 것은 이 말이지. 반응이 다른 것은 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야. 이질적인 것은 OX 문제거든. OX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 있는 문제가 뭐냐면 사회 맥락을 고려해서 말하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문제, 연습 문제 2번과 3번 한번 풀어보십시오. 잠깐만 꺼져.
이번 문제를 풀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게 있지. 뭐가 있냐? 자, 발화 장면에 대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지. 인물의 뭐를 물어보는 거냐면 태도를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문학할 때 배웠잖아. 인물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방식과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문제는 뭐를 통해서 파악하는 거냐면 인물이 말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발화, 즉 말을 통해서 인물의 태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화법에서 하나 더 나가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즉 사실 이 문제를 바꾼다면은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냐면 그들이 말하는 부분에 밑줄을 쳐서 문제를 내는 게 화법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걸 하나 응용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A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섭섭하시겠어요? 이게 A의 말하기 방식이란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제 B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유 예쁜 공주님이에요. 괜찮으시죠? 여기 B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C하고 D는 뭐라고 나있니? 아이고 얘가 참 이쁘더만 어쩜 그런 김서방을 꼭 빼어 닮았는가? 요게 지금 그들의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근데 요것들이 담겨져 있는 의도, 아까 이야기했죠. 화법에서는 말하는 것들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들의 세 가지 대화의 특징은 뭐냐?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위로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위로하기. 오케이? 얘네들의 말하기 방식이 말하는 의도가 뭐야? 위로해주는 거야. 위로한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겠지? 위로한다라는 건.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위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상황을 뭘로 본 거냐면 잘 봐봐. 지금 이 말의 의도는 뭐라고 쓰냐면 위로라고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위로를 한다는 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보는 거지. 상대방의 상황을 뭐였을 때 부정적으로 바라봤을 때 뭐가 필요한 거지? 위로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맞지? 야, 이번에 전교 1등한 친구한테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맞지? 왜? 걔는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시험에 망친 친구한테 괜찮아? 다음에 또 잘 보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 맞지? 수능을 망친 친구한테 괜찮아? 재수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이런 게 뭐야? 상황이 부정적이었을 때 쓸 수 있는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준영아 미리 연습해보는 거야?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러한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질적인 사람은 누가 되겠어? E가 되겠지. E는 자기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가 않고 있지. 왜? 걔가 이야기하는 걸 봐봐. 이야기하는 걸 봐봐. 자, 거기 보면 뭐라고 나있냐면 거기 나있잖아. 아래로 내가면 이 부분의 아래를 응애 아빠 저예요. 응애 고추를 달고 나오지 않았다고 씁쓸해 하시는 거 아니죠? 하지만 아빠 말 잘 듣고 집에 일찍 들어가고 밤늦게 통신한다거나 법석 떨지 않고 응애 이번에도 번개다 정모다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고 했냐? 아니다 얘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는 것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많단다. 할 수만 있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빠는 그저 널 뒤에서 밀어주기만 할 테다 아가야.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는 뭐 하고 있다. 딸이 태어난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몇 번이 되냐면 5번이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위에 있는 연습 문제 2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어? A로 많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문제를 풀 줄을 몰라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분에 보면은 사회 맥락을 고려했을 때 기업과 니은의 발화에 대한 전제는 뭐가 되겠느냐?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보호자는 분명히 뭐를 아들을 선호했을 거다 라는 게 사회문화적 맥락에 뭐에 해당되는 거지? 남아 선호 사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냐면 1번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념으로만 이야기하면 되게 간단한 건데 이걸 이제 응용해서 적용하다 보면은 헷갈리는 요소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뭐하게 하는 거, 단순화시키는 게 우리가 오늘 수업하는 주 목적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준영아, 선물을 주네. 자, 그 다음 7페이지 갑니다. 7페이지에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게 뭐가 있냐? 공감적 듣기가 있습니다. 공감적 듣기는 자신의 견해를 개입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한다. 전제가 뭐야? 자신의 견해를 뭐하지 않는다? 뭐하지 않는다? 개입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어떻게 대답한다고 했어? 여기 내 생각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공감적 듣기의 기본이라고. 상대방의 말을 무조건 뭐하는 거지? 수긍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생활하다가 힘든 걸 엄마한테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이렇게, 야, 그게 아니지. 이러면 어때? 짜증나지? 말하기 싫잖아. 근데 어떻게 하지 말해? 그래, 이렇게 해야지 계속 이야기한단 말이야. 친구들이 대할 때도 역시나 마찬가지지. 여러분들 주변에 대화 단절자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질문하면은 짜증나는 거야. 왜? 그건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의도가 담겨져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대화하기가 싫지. 근데 무조건 내 말에 뭐 해야 돼? 그냥 수긍해야 돼.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이라고. 이게 공감적 듣기예요. 공감적 듣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소극적인 듣기가 있고, 적극적 듣기가 있습니다. 거기 별표칩니다. 소극적 듣기는 상대방의 관심을 보이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고 격려할 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나의 대화 방식이 뭐야? 소극적 듣기예요. 무슨 말 알겠지? 이에 반해서 적극적 듣기는 뭐냐? 상대방의 객관적 관점에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화자의 말을 요약, 정리하고 반응할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지. 걔가 그러니까 나쁜 짓 한 거네? 걔 나쁜 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상대방의 말을 정리해주면서 들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감적 듣기는 주로 어디서 많이 나타나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뒤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화법 작문 할 때 뭐 배우냐? 토론이라는 걸 배워요. 토론에는 누가 있냐? 사회자가 있어요. 사회자가 주로 하는 역할이 뭐라고 볼 수 있지? 그렇지. 어떠한 패널들, 찬성과 반대 측에서 입장하는 내용들을 요약 정리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 사람은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요약 정리가 들어가겠지? 거기서 뭐가 나타나겠어? 공감적 듣기에 적극적 태도가 드러난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뭐가 나와있지? 추론적 듣기라는 게 있습니다. 추론적 듣기. 자, 거기 보면은 의사소통 방식의 방식과 의도, 상황을 추려해 듣고 언어적 표현은 물론이고 모두 해줘야 돼. 반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을 단서로 활용하여 이 부분에 밑줄. 그래서 추론적 듣기는 아까 물어봤다시피 여기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게 추론적 듣기 시험지라고 보면 돼요. 추론적 듣기 시험지. 오케이? 지금 현재 공감적 듣기하고 추론적 듣기는 주로 A형에서 많이 나오는 거고요. 이제 B형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평가적 듣기예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수능에서 만난다고 하는 문제입니다. 별표를 5개 쳐놔야 제가 별표 5개 치라고 하는 건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100%예요. 그러면 뭐가 시험에 나오느냐? 비판적 듣기는 크게 신뢰성과 타당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작년의 수능에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신뢰성이라는 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돼. 맞지? 그러니까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보면 뭐라고 했어? 정보나 자료의 출처의 동그라미. 믿을만한지 출처가 불확실한 자료를 사용하였거나 인정할 수 있는 권위를 이용할 수 있는 권위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니까 신뢰성이라는 건 상대방의 말의 근거인데 여기서 근거는 근거의 출처를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수치예요. 수치를 갖고 말하는 사람이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71만 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구체적인 수치를 던져줬지. 그러면 나는 뭘 얻을 수가 있어?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내년에 수능 보는 애들이 71만 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더 신뢰성을 얻을 수 있다고.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신뢰성의 판단 기준이 두 가지인데 내가 뭐라고 했지? 하나가 출처예요. 맞지?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권위자야, 권위자. 믿을 만한 권위자인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자, 은진이가 제일 예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가 그랬는데? 은진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건 믿을 만한 권위자가 아니죠. 믿을 만한 권위자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그 말에는 뭐가 떨어지는 거야?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신뢰성. 쭉 들어가시면 됩니다.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첫 번째 비판하며 듣기에서 평가적 듣기에서 첫 번째 기준이 뭐다? 신뢰성인데 이 신뢰성은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출처야. 출처. 자료의 출처. 두 번째는 뭐라고? 권위자란 말이야. 믿을 만한 권위자인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타당성이 있어요. 타당성은 뭐냐? 말의 내용이 이치에 맞는가? 내용의 이치에 맞는지 여부를 밑줄 써. 전후 맥락.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주장한 거에 대한
근거가 적절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은 다른 말로 고치면 적절성이라고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적절성.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주장에 따른 근거를 보는 거야. 주장에 따른 근거를. 되니? 여기 이제 두 번째 타당성이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 공정성입니다. 이때 공정성의 특징이 뭐냐? 자, 말의 내용이나 주장이 공평하고 정의로운가, 사실 판단이나 가치 판단에서 어느 쪽으로 치우쳤다면 그것은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공정성은 뭐야?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는 거겠지. 무슨 말 알겠지? 객관적 태도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공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로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건 타당성과 그 다음에 신뢰성을 물어보는 게 시험이 제일 잘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신뢰성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뢰성이 있으면 신뢰성을 의심해보면 돼. 신뢰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출처. 믿을만한 출처인가, 두 번째는 믿을만한 권위자인가,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 연습 문제 보면은 다음 대화에서 언니의 말하기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보고 뒤에 있는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따 문제를 보면은 뭘 물어보는 거냐, 언니의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거지만 위에 나와 있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공감적 듣기에 해당되는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언니는 공감적 듣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공감적 듣기 중에 나타나 있지 않은 게 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보이고 말을 이어가고 있지. 그러니까 공감적 듣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 들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여, 여기서 미주쳐야 돼. 자신의 경험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어요?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는 건데, 항상 화법작문은 이런 식이야. 항상 명확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얘는 어디에 있느냐? 선택지에 있어요. 선택지. 무슨 말 알겠지? 선택지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야. 나머지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비문학은 어디에 있냐면 본문에 근거가 있었다면, 얘네들은 선택지에서 확실히 답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나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뒤에 있는 문제 봅시다. 자, 뒤에 있는 문제를 보면, 자, 말하기의 불안적 개념과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말하기 불안의 원인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 그 아래 보면 이제 대화 상황의 일부인데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문제까지 풀면 오늘 화법의 첫 번째 강의에 해당되는 내용이 끝나는 건데, 두 문제까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보시면 페이지 9페이지. 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보는 게 1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이 되겠어? 몇 번이 되는 거야? 3번이 되겠지. 요거는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한다라는 건, 공정하다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한쪽이 치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디귿의 상황에서 말하기 맥락, 그 상황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 법도 하지. 이게 뭐 하는가? 공감하며 듣기에 해당되는 거지. 하지만 다음부터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게 좋겠어.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위로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공정성 여부를 따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3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번 문제는 지금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대화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인데,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5번인 이유는 A의 조언을 통해서 B 학생은 미추칩니다.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을 개선하여 말하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줬는데 그 방법에는 성격 개선이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게 5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항상 화법의 문제, 지금 오늘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문제가 예전으로 이야기한다면 듣기평가 1번부터 3번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거는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누구나 다 맞출 수가 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쉬었다가 한 10분 후부터 하는 부분에서는 듣기평가 4번과 5번에 해당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화법 작문에서, 특히 화법에서 틀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을 다룰 테니까 잠깐 화장실 갔다가 오시고요.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두 번째 강의입니다. 화법 작문 시간. 두 번째인데, 여러분들 책 페이지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자, 상황에 따른 말하기 방식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화법에서 심화 부분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생님이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게 뭐가 있었냐면은 화법이라는 거에서 알아야 되는 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들어간 게 바로 뭐냐면 목적을 갖고 말하는 거야. 목적에 따른 말하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게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강의에 해당되는 상황에 따른 말하기 방식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지를 보면은 우선은 첫 번째 대화 형태를 뭘로 나눴느냐? 1대1의 대화냐? 1대 다의 대화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1대1 말하기 방식. 거기에 해당되는 사례는 뭐가 있지? 대화, 면접, 협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하기나 협상하기는 수능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지. 물론 대화하기도 역시나 마찬가지야. 이 중에 2년 전부터 수능의 시험지에 나오는 게 뭐가 있었느냐? 왼쪽을 보시면 협력의 원리에 세 가지가 나와 있지. 양의 경률,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태도의 경률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양의 경률이라는 건 대화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느냐 밑줄. 질의 경률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타당한 근거, 질의 경률이야. 질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이라는 건 대화와 목적과 주제의 관련성이야. 관련성. 태도의 경률이라는 건 모호성이나 중의성이 있는 표현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기. 그래서 모호성과 중의성은 여러분들 제일 마지막 강좌에서 우리가 수업에 잡혀져 있어요. 5강에서 있습니다. 자,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네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공손의 원리 별표 5개. 올해 모의고사를 쭉 봅니다.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능까지. 그 중에 이 공손의 원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2번 내지 3번 정도가 되는데, 요게 은근히 말이 어려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여러분들 정리해주면, 그걸 화살표로 좀 쉽게 이해해놨는데, 요령의 경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럴 때는 대상이 누가 돼야 되느냐? 상대방이 돼야 돼. 상대방. 상대방의 부담은 줄이고 이익은 높인다 이 말이야. 이게 요령의 경률이야.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첫 번째 상대방이어야 돼. 상대방. 말을 듣는 상대방의 부담은 줄이고 이익을 높이는 게 뭐라고요? 요령의 경률이라고. 그러면 관용의 경률은 뭐냐? 관용의 경률은 화자지, 화자. 그러니까 이때 중요한 건 대상이 누가 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건데 자신의 혜택, 이익은 줄이고 자신의 뭐를 올리는 거야? 부담을 올리겠다 이 말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잖아. 청소를. 그렇지? 그러면 제일 하기 힘든 청소가 화장실 청소란 말이야. 맞지? 그럼 친구야, 내가 화장실 청소할게. 이게 무슨 경률이야? 관용의 경률이 되겠지. 왜? 나의 부담을 높이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화장실 청소할게. 이게 무슨 경률이야? 관용의 경률이야. 이때 나가 바로 누가 되는가? 화자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화자가. 이게 관용의 경률이고, 칭찬의 경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칭찬의 경률. 다른 사람의 비방은 줄이고 뭐를 올리는 거야? 칭찬을 높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겸양의 경률이라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이고 비방을 높이는 거야. 그래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칭찬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이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이게 뒤집으면 봐봐.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걸로 간다면 칭찬의 경률은 어떻게 돼 있어? 상대방이 되겠지. 이렇게 상대방의, 여러분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정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이 되겠지. 상대방의 비방은 뭐하고 줄이고 뭐를 올리는 거야? 칭찬을 올린다 이 말이라고. 맞지? 그럼 이와 상반되는 게 뭐가 나있냐? 겸양의 경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거든. 자, 그렇게 된다면 뭐가 되는 거냐? 자신이지. 자신의 비방은 올리고 자신의 칭찬은 뭐 하는 거지? 낮추는 거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랑 서로 상반되는 거니까 똑같은 거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즉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거 이꼬로 자기를 비방하는 거, 자기를 낮춘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같은 맥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어디를 건드리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즉 칭찬의 경률은 대상이 누가 돼야 돼? 상대방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야, 너 요즘 되게 예뻐졌다. 뭐가 되겠어? 칭찬의 경률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맞지? 야, 너 요즘 너 진짜 너무 살 빠졌구나. 날씬해졌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상대방을 칭찬하는 거야. 부럽다. 나는 요즘 살쪄서 죽겠는데. 이게 뭐가 되는 거지? 겸양의 경륜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기 비방을 올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 대화 맥락을 잘 들어가야 돼. 어떻게 해서 바로 내가 야, 너 요즘 되게 예뻐졌구나. 나이 심해졌구나. 뭐라고요? 칭찬의 경륜이라고. 나는 요즘 살쪄서 죽겠는데 뭐라고요? 겸양의 경륜이라고. 그 두 가지를 결정하는 조건이 뭐냐? 너 요즘 상대방이라고. 나 요즘 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칭찬의 경륜과 겸양의 경륜이 나눠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은근히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상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상대방이냐 아니면 말하는 화자냐. 오케이? 이거 별표 써놓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내가 왜 기울여 있냐면 칭찬의 경륜, 겸양의 경륜 말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말로 읽고 문제를 풀면 다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가 있어요? 동의의 경륜이 있지. 자,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서로 간의 차이점은, 의견의 차이점은 줄이고 일치점을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부각시키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이래야지 뭐 할 수 있어? 하나의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 공손의 원리는 별표 5개라고 했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했었죠.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 부분이야.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대화, 면접, 협상이 나와 있는데 대화의 개념이 나와 있지. 대화는 두 사람의 이상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말하는 상호 교섭 활동. 네모쳐. 아까 우리 화법의 기본 원리에 뭐가 있지? 상호 교섭적 성격이 있다라고 했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거야.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있어요. 문학 시간에도 배웠지. 지난 시간에 저한테 뭐 배웠지? 말을 건네는 방식과 대화체 방식 기억나죠? 문학에서 대화체 방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말을 주고받아야 된단 말이야. 역시나 마찬가지지. 상호 교섭적이라는 건 서로의 말을 주고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화의 원리는 협력의 원리가 있고 공손의 원리가 있는데 공손의 원리가 시험에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아까 아래 보면 이제 출제 포인트가 있는데 출제 유형을 두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뭐냐? 구체적인 대화 사례를 제시한 후 협력의 원리나 공손의 원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게 아까 내가 올해 수능에서 3번 정도 만난다라고 했던 게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지. 두 번째 출제도는 뭐가 있어요? 협력의 원리나 공손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아 의사소통에 장애가 생긴 대화를 제시한 후 비판적 사고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대화 상황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야. 얘도 역시나 뭘 알고 있어야 돼? 협력의 원리와 공손의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에 실제로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페이지 21페이지라고 볼 수가 있겠지. 한번 봅시다. 민수야, 안녕? 잘 지내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수정이네 집 주소 아니? 알고 있으며. 이거 중요하다는 건 뭐야? 알고 있으며야. 난 몰라. 기억이 안 나. 라고 볼 수 있지. 뭐에서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지리경률의 위배. 민수는 수정이네 집의 주소. 즉 정보를 알고 있는데 말해줘 안 해줘? 안 해줘. 나쁜 놈이네. 민수가요. 민수가 나쁜. 얘는 뭐가 위배됐다고? 지리경률에 위배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또 예전에 수정이랑 친해서 알고 있잖아. 제발 알려줘. 수정이는 남을 배려할 줄 몰라. 난 그런 애는 싫어.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갑자기 지금 뭐 하고 있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걔 나쁜 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뭐에서 어긋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관련성에서 어긋나는 형태의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지. 얘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수정이랑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는구나. 네 심정은 이해가 됐는데 네가 수정이한테 지금 급하게 보내? 내가 지금 수정이한테 급하게 보내 우편이 있어서 그래. 수정이가 연락이 안 돼서 너한테 부탁하는 거니까 빨리 알려주면 안 될까? 잠시 머물고 알았어. 지금 기다려. 잠깐 기다려. 찾아볼게. 수정이가 예전에는 서쪽은 띠리리띠리리띠리리띠 이렇게 됐지. 자, 요 부분에서는 봐봐. 자, 요 부분에서는 3번에 봐봐. 양의 경륜을 위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봐봐. 수정이가 서초구 방배 1동에 살았는데 지금은 방배 3동에 살아. 그러니까 주소가 서울시 서초구 방배 3동 아파트야. 왜? 쓸데없는 정보를 너무 많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냥 쉽게 이야기해주면 되지. 핵심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어디에서 어긋났다? 양의 경륜에 어긋났다라고 볼 수가 있지. 간혹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 뭐 물어보면은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500원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는데 그건 있잖아. 이번에 신상이라서 좀 비싸.
이러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야. 맞지? 짜증나지? 바빠 죽겠는데. 뭐에서 어긋나는가? 양의 경륜에서 어긋났다라고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아줌마 지금 양의 경륜에서 어긋났어요.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배운 대로 쓴다면. 알겠어요? 특히 어때? 엄마. 여러분들 엄마가 그래요. 뭐 한번 물어보면 계속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하고. 그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지. 요게 양의 경륜에 입에 대는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시험지에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아래 부분에 문제 보면은 1번 문제가 있긴 한데, 요거는 여러분들 집에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쉬운 거라서 지금 거론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숙제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그다음 두 번째 페이지. 22페이지 면접입니다. 면접. 작년, 재작년부터 여기 계속 나와요. 이제 뒤에 보면 장문에서는 자소서 쓰는 거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면접이 나옵니다. 면접. 왜냐면 요즘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오면서 인원 비율이 좀 더 늘어났단 말이야.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면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시로 면접을 봐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잘 봐줄 필요가 있겠죠. 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갑시다. 자, 면접의 목적은 뭐냐? 선발이나 평가 등의 일정한 목적, 네모칩니다. 그러니까 면접의 주 목적은 뭐 하는 거지? 선발이나 평가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는 게 면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뒤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지? 질문과 응답의 방식을 통해서 정보를 수정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면접의 절차는 면접하기는 질문자가 하는 거고 면접 받기는 답변자가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단계는 준비 단계, 본 면접 단계, 그리고 평가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 면접의 질문 유형은 크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폐쇄형 질문입니다. 면접자가 확인하고자 하는 특정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고, 개방형이라는 건 답변자가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있는, 즉 면접을 받는 사람, 답변자의 사고를 물어보는 거고, 보충 질문은 답변자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호할 경우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물어보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주로 시험지에 나올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냐? 아래 출제 유형에 보면은 면접의 목적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질문하거나 답변을 했는지 여부를 비판하는 것, 밑줄. 이게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 수능 보니까 어때? 수능에 그대로 나왔지. 거기서 면접하기에 뭐가 나왔습니까? 동아리에서 학생을 뽑는 거란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수능에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작년에는 수능에 뭐가 나온 거지? 면접하기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적절한지 여부를 비판하는 거, 확인하는 거. 두 번째는 면접관이나 면접자의 말하기 방식. 작년에 그대로 나왔던 거야. 그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지원자에 대한 면접관의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주로 1번과 2번이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특히 여기서 이제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거야. 그 질문의 의도는 무엇이고 그거에 대한 답변은 적절했는지, 이 답변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과 공정성이 있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형태가 면접하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그대로 나왔던 거니까 여러분들 2번하고 3번 문제가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이 두 가지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을 진행한 동아리 부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일치 여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질문하는 순서에 대한 답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첫 번째, 남성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남학생은 적극적인 데다가 과제를 해결하는 게 체계적이겠군. 이건 어디에 질문에 해당되는 거냐면, 부장이 질문하는 것 중에서 소설과의 만남의 특징을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에 대해서 남학생은 어때? 일단 찾아가겠다. 여학생은 어때? 먼저 학생들이 좋아하는 소설을 조사하고 학생들이 소설가에게 묻고 싶은 질문을 작성한 후 인터뷰하겠다 라고 볼 수 있으니까 누가 더 체계적이야? 여학생이 더 체계적이라고 할 수 있지. 그 다음 몇 번이 되겠지? 2번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동아리 부장의 말하기 방식은 어떤 상황이냐? 2번에 보면 가정적 상황을 통해서 상대방의 대처 능력을 확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뒤에 부분에 보면 뭐가 나와있지? 협상의 개념과 성립이 나와있지. 자, 협상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보면은 협상의 개념과 목적 보세요. 협상은
이익과 관련된 둘 이상의 갈등 주체들이 갈등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는가. 자,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협상의 전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갈등 양상이 나타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갈등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협상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와요.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때? 갈등 양상이 수없이 많지. 왜? 여러분들이 도덕 시간에 혹은 배운 대로 답이 딱딱 나오는 경우가 아니야. 세상 일이라는 것 자체가. 맞지? 어떤 사람의 이익을 들어주다 보면 누군가는 뭐 할 수밖에 없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이런 것들 있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서울에서 판자촌을 개발해가지고 도시로 만든단 말이지. 거기를 개발하는 이러한 국책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때? 집을 만들기 때문에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제공해 줄 수는 있지만 대신에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를 뺏을 수가 있어? 집을 뺏을 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사회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노동자들의 해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지. 회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손해를 감수해야 된다니까 그들을 뭐하게 하는 거야? 해고한단 말이야. 그럼 해고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 자기의 생기에 치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해고에 해당되는 걸 받아들일 수 없다든지 이러한 분명한 갈등 양상이 나타날 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지? 협상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시험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갈등 양상이 무엇인지, 협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시험제 나온다고요. 거기 봐봐. 협상의 목적은 갈등의 조정과 합의, 네모칩니다. 자, 조정과 합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정과 합의. 이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래서 효과적인 협상을 위해서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첫 번째 조건이고 상대방의 요구와 이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대안 및 설득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절차와 방법이 쭉 단계적으로 나와 있죠. 그다음 그 아래 보면은 협상의 쟁점을 분석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협상의 구체적인 타협안 마련 및 결론을 도출하는 게 협상학에서 시험제 나오는 건데 출제 포인트는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 협상의 전략, 말하기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파트든지 간에 대화 양상이 나타나는 부분에서는 말하기 방식이 무조건 시험제 나옵니다. 말하기 방식. 협상의 쟁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협상 참여자의 기본 입장, 밑줄쳐. 협상 참여자의 입장을 파악하는 거야. 입장을 파악하는 거란 말이야. 사측의 입장인지 아니면 노동자의 입장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걸 물어보는 게 시험제 나오고 세 번째는 합의 과정 결과에 대한 이해하고 평가하는 부분이 시험제 나올 수가 있다. 이 부분 여러분들 확인하는 것들이 협상학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연관해서 푼다면 바로 뒤에 있는 문제가 있죠. 뒤에 있는 거에 보면 아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협상의 일부분이라고 나와 있지. 이게 재작년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었던 문제인데 그거 약간 바꾼 겁니다. 한번 봅시다. 4번 문제 갈까요? 협상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여기 한번 여러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어때? 좀 친숙한 내용이죠? 뭐 하는 거냐면 이적 협상을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협상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적료에 대한 조정 이것들이 협상의 주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남녀의 대화 상황에 대한 협상의 방식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어본 겁니다. 남자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일 아래 보면 나와 있고 마지막에 남자는 한 말이 나와 있고 여자는 비교를 통해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 이게 여자가 했던 첫 번째 말에 보면 나와 있지. 독일 구단에서 600만 유로를 주기로 했다. 여자는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고 있어? 처음에 500 주고 1년 후에 100만 유로를 더 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자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경력 나와있어 안 나와있어? 안 나와있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야?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유형이 협상학에서 나타났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갑니다. 몇 개 안 남았는데 파폰에서 이제 나오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바로 뭐냐? 1대 다 토론이야. 1대 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람과 이야기하는 말하기 방식인데 그게 뭐가 있냐? 연설과 발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화자의 역할은 청자의 요구, 관심사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발화와 연설이 필요하고 청자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 경청해야 돼.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나 질문을 통해서 의사소통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는 거냐면 발표하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시험지 나온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발표하기에서는 여러분들 보면은 2번에 보면은 자, 발표의 목적이 정보 전달과 설득인데 발표 준비 과정이 보이죠? 이때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 예상 청중 이 부분의 밑줄. 발표 장소 분석하기 이게 별표였습니다. 이것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 발표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혹은 다음 발표의 말하기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뭐 이러한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면 항상 답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 예상 청중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상 청중. 그러니까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져야 된단 말이야.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건지 선생님한테 이야기할 건지 맞죠? 아니면은 부모님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건지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상 청중과 그 다음에 어디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말하는 형태의 방식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바로 뒷페이지 갑니다. 28페이지. 28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는 뭐냐면 연설이야, 연설. 자, 이 부분 잘 보세요. 연설의 개념은 다수의 청중을 대상으로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것, 즉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공식적인 화법의 한 형태이다. 뒤에 보면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생각을 청중에게 공개적으로 알림으로써 다른 사람의 의견을 공유하고 서로의 생각에 미치는 의사소통의 한 양식인데 중요한 게 공적인 공간에 연설은 사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공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개인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절대로 표출하기보다는 자제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연설의 유형에는 정보 전달의 연설이 있고 설득적 연설이 있고 환담의 연설이 있는데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설득적 연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청중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득적 연설에서는 표현이라든지 말하기 방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아래로 쭉 내리면 연설의 표현에 보면은 연설의 말하기 표현에 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 별표, 연설 내용의 비판적 듣기에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 별표. 이거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했지 신뢰성은 뭐라고 볼 수 있어? 어떠한 전문성이 있는지 혹은 그가 제시한 자료의 출처를 믿을만한지 이게 신뢰성이라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신뢰성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화법에서는 무조건 이게 나오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타당성이라고 했지. 근거가 적절한지. 그 다음 공정성은 뭐야? 한쪽이 치우쳤는지 치우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화법은 시험 문제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이제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다뤄야 되는 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토의 토론입니다. 토의 토론에 대한 것들까지가 오늘 우리 수업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토의하고 토론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토의하고 토론. 자, 여러분 책에 보면 첫 번째 이제 토의가 있는데 토의의 개념과 토론의 개념을 나눌 필요가 있냐? 꼭 그렇게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 토의하고 토론의 공통점은 바로 뭐냐면 공공의 목적을 통해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어떠한 의견을 조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공공이야, 공공. 그러니까 개인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즉, 토의하고 토론은 사적인 말하기 아니라 공적 말하기 방식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토의는 뭐냐? 다양한 의견을 뭐 하는 거지? 제시하면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끌어내는 거. 이게 토의라고 본다면, 토론이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찬성과 반대가 뭐 하는 겁니까? 명확하게 나눠져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뭘 끄집어내는 거냐면 결론을 끄집어내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설득하게 가까운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이 토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시험에서는 토론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이제 우선 기본 개념이라고 보면 돼. 토의와 토론은 뭐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학교에서 학급회의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소풍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회장이. 그럼 이제 각각의 의견을 제시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토의하기가 되는 거야, 토의하기가. 저는 에버랜드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에버랜드는 우리 학교에서 가깝고 학생들은 놀이동산에 가는 걸 가장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다른 친구가 저는 수원 화성에 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원 화성은 세계 유네스코에 지정된 세계 문화유산 안에 들어가면서 저희 지역의 자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지. 맞지? 이런 식의 것들. 저희는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대학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경희대학교는 교정이 아름답고 가가지고 우리가 또 대학생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본다면 학습에 대한 욕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럼 막 무수하게 많은 의견이 나오는 것까지는 토의가 되겠지. 근데 이걸 이제 줄이는 거지. 자, 여러 개 의견이 나왔지만은 그 중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에버랜드를 가는 것과 화성으로 가는 두 가지 의견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입장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죠. 라고 하면서 이제 진행하면 그 뭐가 되는 거야? 토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에버랜드에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화성으로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그거에 대해서 서로 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 왜 나은지에 대해서 두 개. 즉 분명하게 구분되는 두 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된다? 토론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토론과 토의는 종이 한 끗 차이처럼 느껴지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책 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토의 이야기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토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 내모쳐. 공동의 문제. 아까 선생님 공공이라고 해놨는 게 공동인데 사적인 형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자, 협력하는 화법의 한 형태입니다. 토의의 목적은 공동의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 밑줄쳐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각도로 접근해서 해결하는 거야. 결론을 이끌어낸다 이 말이라고. 이게 토의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토의의 절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나와 있고 토의학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평가하며 듣고 다른 사람의 의견과 장단점을 파악하고 자신의 의견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요즘 작년에 모의고사에서 두 번 나온 게 뭐가 있냐면 토의의 문제 중에 세 가지가 있어. 시성, 가치성, 접근성 세 가지 별표입니다. 여기 이제 EBS 교재에 들어가다 보니 모의고사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데 시성이라는 건 뭐냐? 당시 사정에 알맞은 현실의 문제이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이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냐 이거란 말이야. 이게 뭐라고? 시성이라고. 두 번째는 뭐다? 가치성이야. 토의 문제를 다룰 만한 가치가 있느냐. 아까 이야기했지. 그게 바로 뭐냐? 공공의 목적, 공동의 목적과 부합하느냐 여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 기준은 바로 뭐냐? 공동의 목적이야. 공동의 목적. 이게 개인적인 건지 아니면 공동의 목적이 있는 건지 여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게 가치성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접근성은 다양한 의견 접근이 가능한 문제. 그 다음에 자신 주변의 논의거리를 논제로 삼아야만 높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토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참여할 수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접근성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주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라고.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건데 작년부터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왔으니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토의의 사회자와 참여자의 역할과 태도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한번 쭉 읽어보면 되는데 특히 참여자 같은 경우만 보면 토의 문제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갖추고 밑줄쳐 사전적 지식이 있어야 돼. 아무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오면 안 된단 말이야. 토의 절차를 숙지하고 사회자의 지시에 따라 가고 자신이 주장하는 바를 적극적인 근거와 구체적 사례 밑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와. 토의하는 것 중에서 그 사람들의 말하기에 장점과 단점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오는데 특히 그 사람이 제시한 근거가 있는지 주장만 하는 건지 주장에 따른 근거가 있는 건지. 여러분들 학급회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대부분 다 뭐해? 주장 위주로 하지. 에버랜드 가자. 그냥 이거야. 에버랜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이야기했어? 왜 거기를 가야 되는지 근거를 제시했었지. 가깝고 또 뭐가 있었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다. 뭐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화성 가자. 왜? 그냥 이건 뭐가 없는 거지? 근거가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한 형태처럼 그 부분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잘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래 봐봐. 토의 결과만 중시하고 토의 과정에서 나오는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배척해서는 안 된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오지. 항상 배우는 건데 현실적으로 잘 안 되지. 그래서 시험에서도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페이지를 보시면
자, 토의의 개념과 절차 방법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나오는지가 나타나와 있는데 담화로 이해하기 사례를 갖고 선생님 잠깐 문제를 보도록 하겠죠. 자, 사회자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오늘은 우리 동네 주민 도서관의 운영상 문제점과 해결 방안 네모칩니다. 이게 바로 뭐야? 토의의 쟁점이 되겠죠. 여기. 자, 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요거에 네모를 딱 치면 되겠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먼저 도서관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도서관 측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타난 건데 처음에 여러분들 네모 쳐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을 잠깐 네모 칩니다. 선생님 그 아래 첨사가 와 있는 애 있거든요. 처음 그냥 가세요. 자, 요렇게 자 갑시다. 그래서 도서관 관계자가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료를 열람하는 본인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 열람실은 물론 개가식 열람실까지도 공부하는 곳으로 변질되어서 자료를 열람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가식 열람실을 확장하고 일반 열람실을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뭐야? 도서관 관계자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사회자가 또 물어보는 거지. 자, 자료를 찾아서 바로 볼 수 있는 개가식 열람실을 확장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뭐 하는 거지? 앞에서 이야기했던 사람의 내용을 요약하는 거지. 그러면서 확인시켜주는 거야. 다음은 이용자 측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용자 측 이야기하는 거지. 일반 열람실을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반 열람실의 축소에 반대하고 그보다는 개가식 열람실의 개방 시간을 늘려줘야 된다. 평일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여러가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첫째, 둘째 동그라미 칩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론을 이끌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책에서 지금 발췌된 부분은 토의는 아니고 토의하고 토론이 좀 섞여있는 형태라고 볼 수가 있거든. 어떤 논점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이제 토론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형태가 입론과 반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게 오른쪽에 보면은 토의 문제의 규정적인 순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문제 분석 및 대안 제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토의 내용에 대한 종합 의견이나 요약이나 종합이 나타나 있는지 논의의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지 특히 거기 보면은 3번과 4번에서는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냐면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면 요약해줘야 되고요. 방향을 뭐 해줘야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제시해줘야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이게 나타난 게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나와 있는 문제 한 2개 정도 풀어볼까요? 9번하고 10번. 도서관 측의 발표자 의견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과 기억의 기능으로서 볼 수 없는 것. 2가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했어요? 9번 해볼까요? 도서관 측의 발표자 의견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이지. 뭐야? 반대로 나와 있죠. 반대로. 반대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뭐에 해당되는 거냐? 양측의 입장이 드러나 있고 앞으로 나올 의견을 정리하고 있어. 앞에서 나온 의견을 정리하고 있고 논의를 마무리할 시점을 알린다. 이 부분이 잘못됐지? 논의 마무리에 해당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지. 특히 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에서 여러분들 계속 낚이는 게 그 부분이거든.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화살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지. 뭐가 뭘로 가야 되느냐. 근데 이게 여러분들 너무 자주 낚이는 거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야 돼. 문제를 풀 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수 없이 온전하게 문제를 맞힐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제로 이야기했죠. 1번부터 15번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틀려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등급과 점수를 보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많이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좀 더 많이 넣어놨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입니다. 32페이지, 33페이지만 하시고 오늘 마무리할 텐데 마무리가 이제 뭐냐? 토론입니다. 토론. 자, 토론의 개념과 목적이 나와 있죠. 대립하는 문제에 대해 네모칩니다. 대립하는 문제야. 그러니까 상반돼야 돼. 그러니까 꼭 찬성과 반대가 아니야. 대립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예로 들어줬던 것 중에 소풍을 A로 가야 되냐 B로 가야 되냐 이것도 뭐가 되겠지? 대립하는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토론이라고 한다면 찬성과 반대 이것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긍정측과 부정측의 각각의 논거, 이때 논거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야? 논리적 근거를 들어가며 자신의 주장에 옳음을 내세우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논거가 부당하다라는 걸 밝히는 겁니다. 토론의 목적은 토론 과정에서 치열한 논박, 이때 논리적 반박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 토론의 논지와 논거가 나와 있는데 논지를 구분해 보면은 몇 가지가 있죠?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무슨 개념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겠지. 사실 논제는 뭐냐? 증거를 통한 논리적인 사실 입증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거기 보면 믿을 만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 예가 뭐가 있어? 강력한 처벌은 범죄 효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이건 사실적인 근거를 들 수 있으면 사실 논제다. 두 번째, 가치 논제라는 게 있습니다. 관점이나 시각을 중시하는 철학적 논제야. 즉,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사고들이야. 생각들, 이런 것들. 가치 판단의 기준을 상대방과 공유하면서 어떤 가치가 다른 가치보다 더 나은지에 대해서 입증하는 거지. 환경보존이나 개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런 건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맞지? 자, 도덕성을 지키면 살아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겠지. 이런 것들이 일종의 어디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냐면 가치 논제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에 뭐가 나와 있냐? 정책 논제가 나와 있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문제점과 실제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논제로서 자신의 주장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현재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정책 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돼. 사실 논제와 가치 논제가 합해져 있는 것 중에 현실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 게 정책 논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바로 뭐다? 정책 논제다. 특히 실제적인 해결 방안이 있어야 돼. 실제적인 그런 것들이 정책 논제인데,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다? 정책 논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토론의 참가자와 역할의 태도, 별표 5개. 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자, 토론에 참가한 사람, 무슨 첫 번째 사회자죠. 사회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토론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공정성, 네모. 아까 공정성은 뭐라고 했지? 한쪽이 치우치느냐 치우치지 않느냐지. 그러니까 사회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공정성을 확보해야 된다. 두 번째, 토론이 열리게 된 배경과 토론의 논제를 소개하고, 논제에서 벗어나면 논점을 다시 정리, 밑줄. 논제에서 벗어난 논점을 다시 정리. 그 다음에 토론자를 청중에게 소개하고 질문과 요약을 때때로 삽입하면서 토론의 형식을 돕는 게 사회자 역할이고, 토론자는 논제를 분석하여 토론의 쟁점을 파악하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밑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장이나 예상하여 그것을 논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하고 상대방의 발언을 경청해야 돼, 밑줄서. 토론할 때 제일 안 되는 게 경청이지요. 자, 논리적인 허점이나 오류를 발견한다. 이 부분도 밑줄. 자, 토론의 질서를 지키고 이해를 갖춰야 된다. 자, 청중 객관적 입장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토론자의 발언을 듣고 논거에, 여기도 똑같아. 정확성, 타당성, 신뢰성이야. 자, 여기서는 정확성이 나왔지. 정확성. 정확한가? 이거거든. 정확한가? 맞지? 그 다음에 타당한가? 믿을만한가? 이때 정확성이 동그라미 치고 뭘로 쓰면 되냐면 수치라고 써놓으면 돼. 수치. 그러니까 정확하려면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 수치가 제시되어 있으면 돼요. 수능에서 나오는 토론에서의 어떠한 논거의 정확성의 핵심은 수치야. 숫자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정확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주장의 일관성과 토론 규칙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게 이제 토론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 토론 문제는 무조건 시험지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토론의 출제 유형을 한번 보세요. 33페이지에 보시면 토론의 유형에 따라 절차 방법을 이해하고 있는지, 토론 참여자의 주장과 논거의 타당성, 요 부분은 밑줄서 시험에 나오는 거. 자, 자료를 논거에 활용하는 방안의 적절성,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료와의 관련성을 물어보는 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야. 자, 사회자 또는 참여자의 역할이라든지 말하기 방식을 물어보는 것도 시험에 나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한 문제만 나같이 한번 풀어보고
그래서 11번에 보면 위 토론의 쟁점이 뭐냐?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요게 이제 사실 우리가 봤던 어디에 들어가 있었냐면 모의고사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풀었어요? 답 몇 번이야? 1번이 되겠지.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원래 토론의 쟁점이라는 게 사회자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요건 이제 문제 유형상 어떻게 하는 거냐면 토론을 참여하는 참여자의 말을 종합적으로 통해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 그 찬성했던 찬성 측의 입장을 보게 된다면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찬성 측은 뭐냐? 핸드폰 사용이,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이 사고의 증가의 원인이 되고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법적인 제재를 마련해야 된다는 게 찬성 측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반대 측의 입장은 뭐라고 볼 수 있어? 법 같은 이런 강제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가 나와 있어?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공통점은 뭐냐? 보행 중에 스마트폰 사용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처리하자는 쪽과 법보다는 다른 방법 계도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니까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면 법적 제재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 답이 1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제 화법에 해당되는 것들을 쭉 한 겁니다. 오늘 수업을 통해서 화법을 보면은 사실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말을 할 때는 말하는 목적과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거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렵진 않은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러냐? 모르는 용어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를 바라보는 각도를 잘못 잡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늘 배웠던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가지고 오시면 된다. 오늘 숙제가 좀 많은데 1강, 2강이 동시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이 책은 수업을 3강 안에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1강, 2강, 3강인데 오늘 1강이 화법이에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시간이 작문이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이 뭐냐면 틀리기 쉬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헷갈리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게 마지막 강좌니까 3강에 걸쳐서 수업을 마무리할 테니까 지금 숙제가 좀 많은데 지난 시간에 했던 문법도 그렇고 화법 작문도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기본 개념을 배우면 문제를 얼마나 많이 풀어보는가가 관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 EBS 교재나 이번에 수능 특강이나 이런 교재 나왔지만 문제 수가 많지가 않죠. 사실 풀 수 있는 문제가 20문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를 50문제씩 100문제씩 넣어놨으니까 충분히 풀어보고 역시나 마찬가지 패턴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안 되는 친구들한테는 고급적인 선물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조금 더 힘들더라도 2월달에는 과제가 좀 많습니다. 요거 풀어야 되는 양도 있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문학했던 것도 풀어야 되는 것도 있지요. 그 다음에 또 모의고사가 또 나간단 말이야.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것도 풀어야 되니까 오늘은 먼저 여기에 해당되는 2강까지 나간 것까지가 숙제로 다음 주 토요일에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